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원래부터 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준 겁니다. 무죄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전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도 그렇게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렀죠. 국무위원들을 국무회의 안 할 거면 뭐 원래부터 13명 정도 부르려고 생각하셨는지.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하지만 앞선 판결은 달랐습니다. 한 전 총리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한 전 총리가 거듭 설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뒤늦게 온 최상목 전 장관에게 교부할 문건이 이미 준비됐던 점, 한 전 총리 건의 후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4명이 아닌 6명을 특정해 연락시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닌 주관적 평가를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1, 2차로 나누어 소집하려고 한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공시하길 원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특검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주장은 한덕수의 권유로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본인은 원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라는 주장이고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무죄로 봤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2년을 구형을 했었죠. 이거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로서는 좀 판결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무죄 판결이었던 것 같고 항소심에서 아마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주장에 따르면 계엄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인데 거짓말이죠. 여러 가지 정황이라던가 그 다른 그 여러 국무위원들의 진술 그리고 그 이후의 사정을 놓고 보면 윤석열 씨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그 뭔가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국무위원들만 일부 소집을 했고 전혀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그 객관적인 절차적인 요건을 무시한 상태로 계엄 선포를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뭐 이런 국무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된 건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고 개최하려고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재판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짓말에 뭐 용기를 북돋아주는 판결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뭐 이렇게 좀 제대로 그 사실 인정은 기본적으로 뭐 재판부의 전권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일반인의 그 통상적인 판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실 인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엄 선포 1시간 전에 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참석이 아니고 대통령실에 그냥 일부 국무위원들이 5명 정도가 참석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의결 정족수를 위해서 국무회의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덕수로부터 듣고 이제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간신히 의결 정족수 맞추고 나서 2분 만에 종료하고 계엄 선포하러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계획된 국무회의겠어요? 그 재판부는 일단 계엄 문건을 미리 준비했으니까 요걸 근거로 들어서 계획된 국무회의였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류경진 재판부 말입니다. 네네. 류경진 이 재판장은 내란 관련한 여러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죠. 전체 공소사실 중에 한 90% 정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요. 좀 사실 인정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통상적인 다른 재판부와는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 조금 전에 그 여러 가지 그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돼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미리 그 포고문을 작성했다던가 이런 것은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과도 배치되지 오히려, 않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예. 오히려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근거로 그 설시한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그 상식에 비춰보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전개 과정 자체가 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 비추어서 제가 항소심에 가면 특검에서도 당연히 이걸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어허. 항소심에 가면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지만 만약의 경우에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 그래서 어허. 다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냐 그렇지 않냐. 누군가 저한테 내기를 제안한다면 예. 저는 파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쪽에 예. 내기를 제 의견을 걸고 싶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저로서는 예. 지금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네. 그 사실 인정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윤석열 씨는 기본적으로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최상목, 그다음에 이상민, 박성재,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국무총리인 한덕수 예.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렇죠. 필요한 임무를 예. 주고 계엄을 선포하려고 들었던 것이 맞아요.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무회의가 의결 요건이 아니라 심의 요건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자체 절차를 무시하려고 들었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한덕수 씨 본인의 변명처럼 다른 국무위원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 들여가지고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계속 예. 요구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마지못해 부르는 신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이 류경진 부장판사 이 판결은 마치 계엄에 앞서서 열렸던 이 국무회의가 계엄의 그 절차를 제대로 따랐던 것이냐. 사실 헌재에서도 이 절차적 하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것이냐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우려스럽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는 내심의 의사 그리고 가능성을 이유로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아주 개연성이 높은 공소 사실을 무죄로 배척한 것이라서 예.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그리고 거짓 변명을 함부로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 그래야 되나요? 예.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 재판부라면 내가 거짓말을 해도 무죄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재판부에 대한 편견조차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었던 게 이 류경진 재판부는 사실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서도 대부분 무죄로 판단을 내리면서 일부 예. 유죄를 냈고 일부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형량을, 그러면서 이제 징역 예. 7년을 선고했는데 그게 항소심에 가가지고 사실 1심의 양형이 깎이는 경우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 그렇죠. 않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징역 9년이 됐고 일부 무죄 부분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랬었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정말 기분 나쁜 게 이 무죄 선고가 날 때 윤석열 또 그 변호인단이 웃음을 지었어요. 예. 본인들의 죗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도통 모르고 8개 재판 중에 하나 무죄 났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꼴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죄 판결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내란이 본류와는 좀 거리가 멀고 아주 지엽적이고 미세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예. 그 웃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무죄를 받아서 좋아서 웃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이 기뻐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 대한 비웃음에서 웃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겠죠. 예. 본인들의 내심은 본인들만이 알겠죠. 하지만 그 유경진 부장 재판부의 그 표현을 이렇게 빌자면은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받아들여준 재판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빈정거림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예. 해봅니다. 네. 이거 혹시 PD님 이 싱크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죄 판결이 나는 순간 김계리 변호사가 씩 웃으면서 아이 컨택하는 장면이 있는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건 없군요. 예.
아쉽습니다. 예. 그 윤석열이 변호사에게 이 장면은 뭐 이제 영상에는 잡히진 않았겠지만 이제 시작이야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지는데 요거는 제가 윤석열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무기징역으로 끝날 거라고 믿지 않거든요. 끝까지 사형을 받아야만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예.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그 바쉐론 콘스탄틴식의 잔금을 이제 이거 뭐 형량이 결정되기 전에 이제 1심 선고 전에 2,900만 원 그 이제 사다 준 사람에게 지급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왔는데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까? 뭐 통상적인 경우에 뭐 사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피해를 변제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부패 범죄이지 않습니까? 부패 범죄의 경우에는 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원래의 그 물건 그 자체 그리고 본인이 영득의 의사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그걸 가질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만 그 물건 자체를 추징하면 더 이상 추징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분명한 영득의 의사를 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말로는 뭐 4년 만에 이제 와서야 그 정신 건강 문제로 지급이 늦어졌다. 이제 와가지고 정신 건강 문제로 그동안 갚을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정신이 버쩍 들어가지고 이 돈을 돌려줬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뭐 거기 이자라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패 범죄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중에 일종의 꼼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꼼수죠, 이거는. 이런 꼼수를 쓴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하게 이런 사실관계나 이런 죄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재판장을 만난다면 어떤 면에서는 가중사유로 보아. 괘씸죄로.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충분히 본인의 그 변명을 적극적으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돈까지 지급해가면서 본인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피고인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엄벌에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양형 감경 사유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뭐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렇죠. 이렇게 뭐 여러 반성한다는 이유로 뭐 이러면서 그 내란에 대해서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고 막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뭐 나중에라도 지급한 것은 유리한 양형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그거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을 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요 시계값은 2,900만 원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 서희건설로 받은 거 아니면 뭐 통일교로부터 받은 거 다 합하면 몇 억 수준 1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합해서 이제 김건희가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 그 양형이 그에 걸맞는 양형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았던 윤석열 무죄예요? 일단 그 혐의를 좀 정리해드리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러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했던 발언이 문제되었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여기서 이제 그냥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증죄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사상, 의견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거가 다르게 허위로 말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건데 피고인 윤 씨가 그 의사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위나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기준으로 좀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입증,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소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자신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한덕수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부분을 조금 더 특검팀이 보완을 해갖고 항소심에서 한다고 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법조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말할 때 모르겠어요.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이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런 표정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만 드시고요. 참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 정의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요. 지금 이 상황들은 그러니까 재판이 워낙 여러 개로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고 뭐 보도로 확인했던 내용들이 많은데 법정에만 가면 뭔가 다르게 좀 판단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법을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법은 사실 이 감정이 배제된 차원에서 나오는 예.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선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면 이게 어떻게 무죄냐, 말이 되냐. 그렇죠. 그리고 패턴을 보면 윤석열이 참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몇 %나 되냐. 이게 사람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절대로 이거를 어떤 의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거짓말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법은 말하자면 증거, 그다음에 법률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상식선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는 없어도 뭐 어떡하겠어요. 법이라는 게 그만큼 아니, 저는 드라이한 그러니까 것인데. 반대로 생각되는 거예요. 윤석열의 사람이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인데 자신의 의견인 양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실제로 재판을 가서 느낀 점은 그렇게까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질문할 때마다 제가 수습 변호사님을 이제 경험 차원에서 같이 갔는데 저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봐도 대여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항소부터 지금 법관 기피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법원에서 다시 기각을 했더니 윤석열 뭐 또 김용현 등은 다시 또 재항고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있는 제도를 다 활용하는 것일 뿐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 이건 법적으로도 승률이 있는 싸움이 다만 아니고 재판이 좀 미뤄진다?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조금. 있고 사실은 뭐 이거 그 기각 결정문 한 30분만 주시면 작성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 재판 중이고 그리고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김현태라는 인물입니다. 707 특수임무단장. 내란의 밤 그 이후에 최초에는 자신이 잘못한 거다. 부하들은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면서 눈물을 보였던 사람이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가더니 지금은 아주 극우적인 발언들도 서슴지 않고 있고요. 이 사람이 최근에 국회 경내를 걸으면서 마치 추억을 회상하듯 이야기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던데 저 영상 보셨어요? 짤로 봤습니다. 우리 서영주 소장은 저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분을 평가하기가 참 민망한데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내란이 이루고 나서 본인들 부하를 뭐 보호하겠다 하면서 울고 불고 그랬었죠. 질질 예. 짜다가 갑자기 이제 뭐 입장을 선회해서 윤석열 편을 들고 지금은 전환길 씨하고 이제 같이 다니잖아요. 다니죠. 예. 이게 친구 잘 만나야 되는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버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얼만큼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참 어려운 제도다. 저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들이 민주주의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나 뭐 말로는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로는 정해져 있다. 지금 뭐 웃고 떠드는 것도 자유긴 하나 제가 좀 말로가 예측이 된다 저는. 아니 저 사람이 하는 발언들을 보면요.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대응했다. 이 얘기를 저 재판에 나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내란으로 인정한 이 윤석열 관련된 비상계엄 이게 합법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 문형배 전 헌재 그 소장 권한대행을 향해서 내란 조작범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궤변들의 연속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징역을 안 가본 사람들이 징역에 대해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럼 빨리 넣었다 빼는 게 낫습니까? 근데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업보를 쌓고 있는 게 저렇게 하면 당연히 양형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가 지금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예.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구속에 돼서 기소를 당했다면 6개월 이에 빨리 끝나고 그것도 이제 구속기간에 산입돼 갖고 교도소를 안 가고 구치소에서 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텐데 저분은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된다면 1심 기간 동안은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풀로 살아야 되는 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도 그 자유를 박탈당해 보지 않은 자의 만용이다라고 평가해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재판 중인 사람, 그러니까 기소가 된 사람이 출마하는 것에는 원래 문제가 없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대법원까지 해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비상공고에 무죄 남아있죠. 추정이니까. 네네. 예. 네. 그래서 어찌됐건 출마를 한 상태예요. 무소속으로 지금 계양 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저분이 무엇보다 넥타이를 참 못 맨다 싶어요. 정장도 안 입어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이걸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는 다마라고 하는데 넥타이 다마가 너무 굵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김현태라는 인물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